기여와 공헌 관점에서 그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이 있으면 군기력처럼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KPI라는 걸 조사하고 나는 편의점 알바, 또 어떤 알바든 상관없는데 그 알바를 내 직무랑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거를 한 번만 생각해 본 사람은 반드시 필살기라는 걸 만들 수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여러분들 엄청 기다리고 계셨죠. 지금 취직하고 또는 취직해 계시면서 이게 되게 힘들고 이런 분들 너무너무 많으신데 면접왕으로 엄청 알려져 계시지만 면접왕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일 잘하는 사람, 행복한 그런 회사원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쭉 여러 의미 있는 내용을 전파해 주신 이준희 대표님, 우리 면접왕 이형, 그 다음에 퇴사한 이형으로 알려져 있죠. 면접한 이형은 엄청 지금 구독자 수가 늘어서 거의 60만 가까이, 55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퇴사한 이형도 한 25만? 네, 20만 좀 넘었습니다. 20만 엄청난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 이준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우리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들에게 멋지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커리어를 책임지고 있는 면접왕 이형, 퇴사한 이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준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표님이 사실은 유튜브만 하는 거는 아니죠. 네.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사업도 하셔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가봤는데, 제가 우리 사무실에 모시면서, 우리 사무실은 너무 조금 찌질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멋진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계실까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업을 위한다기보다는 이제 커리어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 처음에 유튜브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영상으로만 들었을 때는 뭐 알고 있다고 좀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해를 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서 프랙티스하고 서로 좀 정서적인 교류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커뮤니티라고 하면은 회사 생활을 멋지게 잘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 분들이 그렇죠. 지금 퇴사한 이형이라든지 이런 유튜브가 계기가 돼서 모이기 시작해서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지금 사무실에 공간을 만들어서 모이고 한다는 얘기네요. 네, 온라인으로 저희는 주로 모이고요. 온라인으로 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1000명 넘게 이제 매달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시간을 잘 관리하길 원하시는 분들, 또 책을 이제 잘 소화하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으신 분들, 기타 여러 소모임들로 또 움직이는 직장인 커뮤니티가 또 큽니다. 엄청난 사이즈의 일을 하고. 근데 그게 사실 커뮤니티는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우리가 커뮤니티 관리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대표님도 관리하는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고 거기다 이제 막 사랑을 쏟으실 텐데 시간이 엄청 들어가서 사실은 사업적으로 보면 너무 이제 말하자면 일에 로드가 많이 걸리는 이런 또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운영을 열심히 하시는 뭔가 이유랄까 그런 게 있을까요? 저희는 그 커뮤니티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만들어내고 싶은데요. 하나는 실제로 그 콘텐츠를 통해서 삶이 변화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스토리를 좀 얻고 싶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그런 걸 나누는 거죠, 또. 나누기도 하고, 그걸 다시 저희는 미디어로 또 소개를 하게 되고, 또 그분들의 삶의 변화 포인트를 다른 분들도 좀 차용할 수 있도록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이 유튜브 채널은 사실 뭐 큰 돈도 안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좀 고객조사 속성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회수나 구독자 증가나 이런 키워드를 좀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거기에서 저희 커뮤니티로 오면 이제 여러 가지 저희 프로세스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좀 더 분석해서 제품과 서비스로 개발하고, 그럼 이걸 다시 미디어로 흘러넘겨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안으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 이제 연구개발의 하나씩의 요소라고 좀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본래 이런 일을 엄청 하고 싶으셨어요? 꼭 이런 일을 하려고 했던 건 퇴사하신 다음에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사실은 뭐 회사에 계실 때도 이제 HR의 최고 경영급에 계셨기 때문에 뭐 편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지금처럼 막 사업이 벌어질 때보다는 오히려 회사 계실 때가 더 편하지 않으셨어요? 편한 거는, 몸이 편한 거는 지금인 것 같긴 한데 뭐 회사 생활 할 때도 그렇게 편했던 것 같진 않아요. 머리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때도 뭐 계속 고민했고 성장이나 이런 긴장의 연속이기도 하고, 지금은 또 다른 차원의 고객의 어떤 변화를 저희가 캐치하지 못하거나 저희가 제공해야 될 것들의 엣지가 이제 없이 이렇게 종교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종교적이면 안 되고 영적이어야 되는데 되게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될까봐 이제 계속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그게 더 스트레스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을 왜 하냐는 거죠. 보통 사람은 그냥 대충 상품 만들어가지고선 마케팅 엄청 해가지고 팔고 돈 벌고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대표님 그렇게 안 하시니까 네. 지금 마음도 힘들고 이게 정말 힘든 면이 있지만 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는 거죠. 제가 그거는 뭐 인생의 사명에서부터 좀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 지금 이 일을 더 잘하겠다고 마음먹는 게 제 사명선언서와 연결이 됩니다. 아, 네. 제가 제 삶을 어디에다가 드릴 거냐. 이것의 한 줄은 저는 뭐냐면, 좀 거창하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거니까 말씀드리면, 저는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HR을 하면서, 국내 여러 교육 환경도 보고, 기업도 보고, 해외 사례도 이제 많이 보는데, 통일이라는 이 빅 이벤트가 분명히 언젠가는, 뭐 이걸 저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믿음의 영역 같아요. 통일이 과연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리고 네네네. 되는 것은 가치의 영역 같은 네. 거죠? 네.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거 사람마다 보는 게 다 다를 텐데, 저는 이제 이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차원이나 일자리나 경제적으로나 반등의 여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순간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고, 옛날에 우리에서 오는 통일 요즘에 안 그렇지만, 그러면 그 사건이 진짜 발생했을 때 네. 과연 이 인재 영역 HR 준비된 사람들은 누가 준비시키고 있냐, 그거를 이제 쭉 봤을 때 일단 기업들은 크게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정부에서 그거를 준비하는 것도 저는 보이지 않고요. 대학교에서는 취업도 지금 못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해결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결국은 비즈니스 영역에서 넥스트의 리더십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믿고 네.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영역에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 이걸 더 잘 한 기업에 이제 종속되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산업과 기업들의 인재들 육성하는 수 있는 시스템 만들자가 최초의 창업의 계기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살짝 놀라실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 이래요. 그러니까 삶이 결국은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거라서, 그 핵심 가치라는 것이 지금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체화돼서 그걸 우리가 꿈이라고 하잖아요. 이 꿈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이즈 있는 꿈, 그 가치, 핵심 가치를 우리가 갖게 되면 결국은 단계적으로 조직을 만들게 되고, 아까 얘기하신 그런 네트워크도 구축이 되면, 제가 이제 잘 쓰는 용어입니다만, 그들의 개인적 성장, 그들의 집단적 성장을 위해서 서로 사랑을 다하고, 그래야 이제 가치가 우리에게 오니까. 이런 행위를 하시는, 저는 이제 가끔 이런 분들을 이상한 분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이상한 분들이 꼭 사고를 쳐요. 그래서 저는 이 대표님이 현재 경영하고 있는 일의 방식하고 뭐 외람되지만 제가 지금 펼치고 있는 일의 방식하고 굉장히 이 싱크로율이 너무 잘 맞아서 저는 너무너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큰 꿈을 갖고 계신 분, 의미를 추구하고 돈 하지 않는 분, 이런 분들은 돈을 왕창 벌게 돼 있어요. 제가 큰 기대를 하고, 또 이 대표님하고 저도 같은 영역에서 같이 쭉 성장해가는 그런 길을 앞으로 서로 나누면서 모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더 기쁘고요. 자,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엄청 궁금해하는 몇 가지 질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우리를 제일 괴롭게 만드는 거, 도대체 자기소개 어떻게 하는 건지. 네. 이건 이제 입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가든 우리가 자기소개를 해야 되거든요. 좀 조언을 직격탄으로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취업과 관련된 모든 영역이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현상에 너무 함몰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한다는 것도 나를 알려주는 것에 함몰되기 시작하면 다 스킬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라든지 면접에 준비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가장 시작점이 되는 자기소개에 있어서 그냥 아주 단순한 한 질문의 답변을 그냥 간단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질문이 당신을 왜 뽑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게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이타적인 것 같아요. 면접관은 면접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만난 건데, 자기소개를 뭐 진짜 그 사람을 궁금해서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궁금해서 만나는 거지만 모든 게 궁금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뽑아야 될 그 요소 근거를 찾기 위해서 자기소개를 시작하는 건데, 그 근거를 제시 안 하고 장황한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벌써 앞단추 자체가 잘못 끼워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필살기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필살기 세부 내용은 유사경험, 성공경험, 인사이트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모든 잡은 직무라는 어떤 직렬이 있거든요. 인사일 수도 있고 기획일 수도 있고 뭐 개발일 수도 있는데, 그 역할의 유사경험,
그리고 그 안에서의 성공 경험을 두 가지를 뽑아서 자기소개를 그냥 그 두 개로 던지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뭐 대단한 뭐 자기를 확 비유적으로 표현하실 필요도 없고 간단한 뭐 어디 지원은 누구입니다 하고 저는 이 영역에서 이런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라는 경험을 딱 두 개. 뭐 많은 말수록 좋겠지만 너무 길 필요는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딱 가장 나를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두 가지 경험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조직에 지원하게 된 계기나 입사 후 보고 간단한 한 줄. 그러면 한 40초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면. 그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자기소개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근데 면접관들이 또 예상 외의 질문 같은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느 정도 정해진 것들에 대해서는 준비들을 잘 하시고 또 이제 이런 요소가 들어가야 돼 저런 요소가 들어가야 돼 하는 그런 강의들도 엄청 많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다들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대표님께서 일침을 딱 줬어요. 그거 다 준비해봤자 꽝이다. 두 가지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할 직무와 자기가 얼마나 잘 맞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필하는 그 포커스를 딱 두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 이외에도 엉뚱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이제 이렇게 면접 등에 대응하는 네. 친구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마음 준비 같은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엉뚱한 질문이 나왔을 때 내가 자신 있게 나를 이야기할 수 네. 있어라는 마음 준비가 우선 필요할 것 같은데.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필살기라는 게 있으면 만약에 내가 이걸 잘 던졌는데 회사가 나를 안 뽑았어? 그럼 회사가 손해인 거예요. 네. 이 자신감, 여기서부터 자신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없으면 안 되고 물론. 나는 이 분야에서 분명히 이런 성과를 낸 적이 있어라는 이 숫자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숫자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데 KPI라는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HR 전문가들, 전 세계 HR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일에는 이런 성과를 내야 돼. 이런 일을 핵심 성과 지표에 네, 해당하겠네. 맞습니다. 네. 그거를 다 규정을 해놨고 그게 이제 뭐 조직마다 상황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 거의 다 수렴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경험을 이 지표로 설명하는 연습이 먼저 되면 아 이거는 확실히 내가 잘하는 영역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네. 최근에 이제 GPT가 굉장히 발달을 많이 하면서 예전에 제가 KPI를 아무리 검색하고 거기에 맞춰서 경험을 해석해라 라고 알려줘도 KPI를 찾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지금은 그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포지션에 KPI가 뭔지를 알려줘. 그러면 뭐 너무 구체적으로 잘 나오고 심지어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 KPI를 설명하는 방법을 알려줘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맞춰서 생성까지 다 됩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계속 보면서 나는 이런 경험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경험의 재해석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접이라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저는 이 면접이라는 것의 두려움을 탈피하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많이 떨어져 보는 건 것 같아요.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역시 경험이 쌓여야 되는 네, 거네. 경험이 쌓이고 뭐 떨어져 봤자 뭐 제가 뭐 어디 가서 두드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을 더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많은 경험을 해봐라. 네. 지원서도 매일 한 군데씩 꼭 지원하고 네. 그러다 보면 면접의 기회가 많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100번 떨어지기 전에 많이 떨어졌다고 저한테 말 못하게 저는 얘기를 해요. 아, 100번? 네. 그 100번이 떨어지는 걸 목표로 가면 지금까지 달성한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바꾸는 거죠. 100번 떨어지는 걸 목표로 가라. 그럼 그 과정에서 면접 합격률이 한 20%까지, 서류 합격률이 한 20%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이 네. 통계에 의하면. 그러면 20군데 면접을 보는 거거든요. 100군데를 만약에 썼다라면. 그럼 면접 합격률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10번 정도 떨어지면 감이 옵니다. 아, 내가 어떤 질문을 주로 받고 어떤 질문이 답변이 잘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능이라든지 자격증 시험을 볼 때도 그 본 시험을 보기 전에 수도 없이 많은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네. 근데 면접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모의 면접도 보지 않고 바로 본고사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오답 노트도 만들 수 없고 공부법을 준비할 수도 없는 좀 안타까운 네. 상황이죠. 거꾸로 그렇게 조금 떨어진 거 가지고 자괴감에 이제 바닥이 돼버린 모드로 가버리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면접의 경우도 수능의 모의고사 같은 것이다. 네. 너무너무 확 와닿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경력직들은 KPI를 준비해서 네. 자기의 경험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신입직들은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영역에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최적의 인물이다. 네. 라는 걸 어필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방법이 네. 있습니까, 그것도? 저는 그것도 똑같다고 봅니다. 아, 기본적으로. 네, 결국에는 이거는 관점과 해석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최저임금을 받기 위해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도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으려고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희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기업에서는 어차피 신입은 다 똑같아요. 뭐 신입이 그렇죠.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있어도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일을 바라보냐 이제 이 문제고 최근에는 이 뭐 세대 간의 어떤 간극이 생기면서 문화적 갭이 너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기여와 공헌 관점에서 그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이 있으면 군기일학처럼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KPI라는 걸 조사하고 나는 편의점 알바 또 어떤 알바든 상관없는데 그 알바를 내 직무랑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거를 한 번만 생각해 본 사람은 반드시 필살기라는 걸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저희 그 수많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아르바이트 경험을 경력보다도 훨씬 더 엣지 있게 재해석해내는 거를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영업은 당연히 경험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 SCM 다 경험할 수 있고 마케팅 경험해 볼 수 있고 심지어 IT 개발까지 다 경험이 가능하더라고요. 그 단순한 아르바이트만으로도 웬만한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물경력이라고 하는데 3년 이내에 뭐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 신입보다 더 경쟁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초점을 가지고 내 경험을 재해석해낼 수만 있다면 뭐 웬만한 물경력보다 훨씬 관점 있게 어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한 것만으로도 뭐 봉사활동도 좋고 기타 등등 자기가 무슨 서클 활동을 한 거 기타 등등이 지금 말씀하시는 필살기 영역에 어떻게 KPI적인 거죠. KPI 자체가 나오진 않을 그렇죠, 테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가 과제인데 그게 진심이면 필살기가 된다는 얘기로 저는 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거 잘 듣고 그러니까 고시공부하듯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렇죠, 자신의 경험을 하고 사실 그렇게 해야 자기 꿈을 또 알 수 있고 꿈과 연관된 그런 곳에 면접을 보고 하면 훨씬 더 확신 있게 엣지 있게 자기 필살기를 갖고 대응할 수 있게 되지 추가 않을까 설명 좀 싶네요. 드리고 싶은데 교수님께서 저희 스튜디오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도 굉장히 제가 공감이 되는데 방법은 똑같은 것 같아요. 구상기록 말씀하셨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뭐 1시간짜리도 상관없습니다. 하기 전에 KPI를 조사해보고 내가 이런 일을 할 건데 KPI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일하는 게 좋을까라고 GPT한테 물어보면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 수십 개를 뽑아줍니다. 그 중에 하나만 1시간이 됐건 하루가 됐건 일주일이 됐건 나 이거 달성해야지 하고 의식적으로 그 시간을 사용하면 반드시 숫자로 결과물이 나와요. 이거를 2번, 3번 반복한 사람은 필살기가 벌써 2번, 3번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방법을 또 알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가 좀 더 아르바이트를 해보니까 요 편의점보다는 더 규모 있는 편의점 가봐야겠다. 내지는 경쟁사 편의점 가봐야겠다. 그럼 벌써 산업 정보가 그 안에서 확 축적이 되고 내 안에 어디에 앉혀놔도 이 사람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뭐 10년, 20년 경력 있는 분들도 이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점을 가지고 일한다, KPI, 성과, 공헌? 그게 뭐야?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드러커는 그걸 지식근로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헌이라는 관점? 내가 이제 받는 것만큼 일할 거야. 저는 이제 이게 대다수의 사고기 때문에 재치기가 너무 쉬워졌다. 이 관점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군기일하게인 거예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 1년에 막 수천 명씩 면접을 보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여하기 위해서 일한다? 난 받은 만큼 일할 거야. 그러면 기준이 도대체 받은 만큼의 기준이 뭔데? 당신의 생산성을 어떻게 측정할 거야? 했을 때는 아무도 답이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이전에 똑같은 알바생들이 있더라도 이전에 있던 알바보다 내가 더 생산성이 높다는 걸 설명하면 이 사람 무조건 뽑게 되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없이 그냥 해왔던 일이니까 나도 똑같이 한다. 이것이 기준점이 돼서 반복한다? 그럼 그냥 관행에 쩔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대나 기술이 발전한 것이 전혀 투영이 안 되고 그 사람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경쟁력이 사라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하는 학자 이야기이긴 하면 한나 아렌트 이 완전히 뭐라면 정치철학자인데요. 사실 일과 관련해서도 아주 명언을 했죠. 그 돈 받는 만큼 일한다. 이 사실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데 이건 이제 레이버라고. 사실 레이버는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레이버는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받은 만큼 일하는 거. 그 다음에 work라는 단어를 쓰는데 얘는 이제 작업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당 직업에 적절한 그런 역할 정도로 하는 것이고 마지막을 practice로 합니다. 얘는 일종의 소신을 갖고 어떤 공헌을 위해서 실천하는 행위. 그래서 회사에 가서도 레이버나 워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practice를 하는 자가 되면 아까 얘기한 구상기록 같은 것인데 내가 그 일을 왜 하지? 여기에 의미가 뭐지? 내가 현재 하는 노동에 내가 헌신을 한다면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가치는 뭐지? 등등에 대한 생각을 네.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대표님이 군계일학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회사에 가서도 군계일학, 맞습니다. 면접에 가서도 군계일학. 저는 큰 틀에서 답은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어려운 게 고등학교 다니면서 대학 가면서 내 꿈이 뭔지, 그리고 그 꿈을 갖고 있어도 이제 세상이 어려우니까 다 너무 불안하거든요. 네. 꿈을 갖고 조금이라도 덜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게 이제 필살기일 네. 텐데 우리 젊은 분들이 그것을 가지면 어디에 가든 군계일학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확신 갖고 평소에 좀 많은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면접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여쭈면, 제일 좀 힘든 답을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한 말씀 하실 거 없으세요? 이렇게 묻는 데들이 네.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의 다 그때 뭔 얘기를 해야 될지가 정말 좀 거꾸로 황당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대표님이 답을 갖고 네. 계실 겁니다. 네, 마지막 이제 할 말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일단 뭔지 생각을 해봐야 그렇구나. 되는데, 기업에서는 인사 담당자들은 이유가 있겠네요. 있습니다. 아. 그 이유는 이제 면접 갈무리하겠습니다라는 신호죠. 일단은 그 신호고, 혹시 이제 면접관 주도해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주도권 한번 넘겨줘 보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주도권은 응할지 말지를 그냥 결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주도권을 응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거기서 무언가 말을 해서 얻을 게 있으면 하는 거고, 얻을 게 없다 그러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뭐 의도적으로 그거를 무조건 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네네네. 간혹 있더라고요.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질문 정도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마지막 할 말에서 내가 뭔가 액션을 한다 라고 했을 때 하면 좋은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필살기를 내가 충분히 펼치지 못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게 결국 뽑을지 말지 근간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면접의 분위기나 상황 때문에 못한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나를 필살기라는 어떤 이 개념 속에 어필한다. 이거는 이제 뭐 했던 말을 또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는 게 좋고요. 근데 그것도 충분히 다 던졌는데 또 이 관행적으로 하는 내용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뭔가 분위기상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할 때는 질문을 던지면 좋은데, 이때 면접관한테 질문을 면접관에게 던지는군요. 질문 던지면 좋습니다. 근데 면접관에게 던지는 질문이 사실 질문이 그 사람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은 그 사람의 수준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고, 어떤 질문을 하는가가 이제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에 참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때 하면 좋은 질문은, 너무 어렵거나 답이 없는 것을 묻는 것은 안 좋다. 그래서 면접관이 비교적 답변하기 좋으면서도 회사를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던지면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전략이 뭔지 궁금하다. 그리고 회사의 경쟁사에 비해서 어떤 성장 또는 경쟁력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라든지. 면접관들도 다 뭐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네, 면접관들도 결국에는 그 회사의 뭐 팀장급 중간자들이기 때문에 회사의 큰 방향을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죠.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정도에서 이렇게 막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 정도를 열어주면 면접관들은 이 사람이 미래에도 좀 관심이 있고 우리 회사에 되게 가치를 두고 있구나, 이렇게 이 질문만으로 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면접관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되면 또 답답해져요. 그렇죠. 이게 공격적으로 질문을 이렇게 되니까 면접관도 조금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회사에서 많이 들어봄직한 회사의 전략이나 방향성, 뭐 다음 기술이 어떤 게 있냐, 네. 요 정도의 질문을 정말 회사에 대한 관심을 어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면접관들도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대화의 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할 말에서 이렇게 뭔가, 아무래도 우리가 대학 뭐 또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훈련받았던 게 기승전결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필살기를 꽁꽁 숨겨놨다가 마지막에 한 판은 역전하려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실제로 인사 조직에서는 면접이 한 70% 정도가 되면 평가를 거의 완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혹시 모를 변수를 열어두는 거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필살기를 어필을 못했다, 절반이 넘어갔는데도 그러면 불합격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필살기는 자기소개부터 던지는 게 맞고, 그걸 못 던졌을 때 뒤에 던지는 거지, 숨겨놨다가 뒤에서 뭔가를 하는 건 짜잔! 아니네. 그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다. 위험 변수가 되겠네요. 네. 여러분들 면접할 때 하여튼 자기 필살기를 갖고 그걸 앞부분부터 쏟아 넣어서 자신 있게 자기를 어필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직업을 손에 쥐시기를 바라고요.